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어머님 올라가서 연락드릴게요 하고 승용차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싸움이 시작되셨나요? 어머님 해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동서는 정말 염치가 없는 거 아니야? 당신은 들어 누워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지? 네, 무조건 들어주세요. 공감해주세요. 아내의 쌓인 분노가 녹아내려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또 막히는 귀경길 운전하는 남편의 어깨도 가벼워지도록 아내분이 안마도 옆에서 해주시고 토닥토닥토닥 해주세요. 네, 9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진짜 억울한 경우 많잖아요. 김묘성 기자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서 귀경 행렬이 길게 이어지는 가운데 네. 말씀하신 대로 내비게이션 안내에 따라서 그냥 이동했을 뿐인데 네. 바로 논길 한복판에 딱 갇혀가지고 수시간을 보냈어야만 했다라는 사연이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속도로가 꽉 막힐 경우에는 국도로 가라고 안내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속도로에 있던 차량들이 국도로 다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비게이션이 국도가 아닌 농로로 안내를 했거든요. 어머나? 그래서 농로에 다 갇히게 됐다라는 건데요. 설마요? 1시간째 갇혀서 차량 수백 대가 지금 농로에서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라는 사진이 이렇게 공개가 된 겁니다. 이게 진짜 그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머나. 근데 말씀드렸던 대로 농로는 큰 도로가 아니잖아요. 저렇게 차량 한 대만 겨우 갈 수 있는 길이었거든요. 어머나.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빽빽하게 서 있고 또 차량 양옆에는 뜻밖의 논뷰. 정말 양옆에 논이 저렇게 펼쳐져 있는 모습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짜 논뷰 살다 논뷰는 네.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 그죠? 작성자는요, 내비게이션에 속은 차들이라면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진짜 내비게이션이 지금 이쪽으로 가세요라고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지금 운전자분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화딱지가 나겠어요 진짜. 당연하죠. 아니 피할 길도 없고 옆으로 지나갈 수도 없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저기 상황이잖아요. 외통수 도로잖아요. 외통수.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네. 외통수 도로이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실제로 이 비슷한 상황에 어떤 후기 글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래요? SNS에 네. 어떤 분은 오후 1시에 출발했대요, 집에서. 네. 그런데 밤 12시에 도착했대요. 13시간. 설마, 에이, 설마. 아니,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예요? 휴게소 포함해서 운전만 13시간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그 논길 포함해서 2km 정도 된대요. 저게 논두렁길이. 어머나. 2km를 지나는 데만 5시간이 걸렸대요. 어머나 진짜 지금 이 사진이 네. 어머 진짜 최전목에서 말씀 안 나면 아침에 일찍 식전 대바람에 출발했는데 지금 밤에 보름달 보게 생겼지. 지금 보름달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어머나. 저게 갇혀가 5시간을 갇혀 있었으니까 얼마나 어머나. 오랫동안 갇혀 있었겠어요. 그래서 급한 분들은 화장실이 없으니까 소변을 논두렁에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 네. 사실 내비게이션이 국도로 안내하길래 논두렁길로 갔더니 나 포함해서 그러니까 쓴 사람이죠. 나 포함해서 차량 수백 대가 고립되었다고 글을 올렸고요. 세상에. 또 어떤 분은 논두렁 옆길에서 예고 어른이고 사람들이 소변 보고 난리도 아니었다는 글을 올렸어요. 어허. 문제는 이게 모두 같은 회사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하. 아니 근데 사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맞아 나도 지금 저거 경험하고 지금 집에서 앉아서 보고 있잖아. 지금 하재근 편놈 이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 네, 저도 과거에 저것과 유사한 경험을 했었고 진짜예요? 네, 많은 누리꾼들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허. 어떤 분이 정체일수록 고속도로로 가야 된다. 아. 국도로 가면 더 막힌다. 아하. 이런 반응이 있었고 네. 또 내비게이션을 가라는 거하고 반대로 가면 되겠다. 뭐 이건 약간 좀 웃음 섞인 그런 반응도 그러니까요, 있었는데 네. 어떤 분은 90년대 귀성길 감성이네요. 근데 이제 90년대도 아니고 80년대 감성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진짜 근데 우픈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손정희 변호사님 이걸 화낼 수도 없고 내비게이션 입장에서 그럴 것 같죠. 아니 저는 인공위성에서 바라볼 때 이곳이 뚫려 있길래 이곳으로 가라고 말씀드린 것뿐인데 이렇게 갑자기 몰릴 줄 몰라서. 근데 혹시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손정희 변호사님, 야 나 이것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 시킨 대로 했다가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귀성길 고향 가는 길을 막히고 나 지금 여러 가지 손해봤어? 나 집단 소송할까? 혹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시 내비게이션 업체한테? 그러나 이것이 어떤 고의 가실에 의한 손해를 입증하기 난망할 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지 결국 운전자가 자기 판단하에 도로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요즘에 이제 어플 형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니까 여러 개를 조작해서 판단해서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특히 연휴 같은 데는 어떤 길을 선택했는데 또 사고가 나면 굉장히 막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운전할 때 내가 잘못 들어온 길에 대한 자기 책임도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다만 저기는 나중에라도 같은 일이 재발될 가능성이 있는 길로 보이거든요. 그러네요. 좀 안내 표지라도 이게 외길이고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 정체할 땐 굉장히 심각한 정체를 유발할 수 있다라는 안내문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 또 이게 제가 엉뚱한 생각이에요. 문유진 변호사님, 사실 이 글을 분통 터져서 이 글을 작성하신 분들 중에도 스스로 고백했잖아요. 지금 애 어른 할 것 없이 차가 막히다 보니까 논두렁이고 밭두렁에 가서 볼일을 본 경우가 많다 허다하다 했는데, 아니 저 논 주인분들은 하루아침 이게 무슨 피해를 당한 거예요? 사실 지금 애써서 좀 있으면 이제 가을에 수확철이란 말이에요. 그 자기 애써 자식처럼 키운 그 농산물들이 지금 사람들의 그 소만 그 세를 받았단 말이에요. 진짜 이 피해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모두가 갑갑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보면 2km 5시간이 걸리는 동안에 사람들이 계속 진입을 했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내비게이션은 사실 다들 무료로 이용하고 있긴 하지만 네. 내비게이션 업체, 어플리케이션 자체는 광고나 여러 가지 형식으로 영리, 이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2km에 막히는 구간이 5시간이 아니라 뭐 1시간 정도였는데 사람들이 계속 유입됐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수 있겠지만 2km 구간에서 3시간 이상 반복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비게이션이 바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그곳에 유입시켰다면 내비게이션 업체가 이 손해배상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5시간 동안이나 여전히 동일하게 이 농로로 길을 안내했다면 분명히 내비게이션 업체, 우리가 분명히 무료로 이용하지만 우리 모두가 광고를 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업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어느 정도 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이와 별도로 이 논 옆에 이 논주인은 또 무슨 일입니까? 자기 추석 때 뭐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도 봐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 논뷰를 보는 사람과 대비해서 차 뷰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만약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이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그랬을 것 같지 않고요. 이 부분은 모두가 다 갑갑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농민들도 안타깝고 이 농로에 들어서서 오도 가도 못한 이 사람들도 안타깝고 모두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해외에서 특히 서구권에서 보면은 이 민족 대이동이 좀 낯설어 이채롭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만의 문화라면 사실 이 정도의 제가 너무 남의 일이라고 쉽게 말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도로 꽉 막힌 불편도 가족을 만나러 가는 기쁨 중에 과정 중에 하나 있는 거라고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왜냐면 안에서 화를 내봤자 같이 타고 있는 가족들이 그 화를 다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 느긋하게 잡수시고 가는 길 그 가족을 만나러 간다는 기쁨으로 그냥 그 마음만 가지고 가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이번 내년 설에는 이런 일이 없어질 텐데요.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어머머머머 세상에, 김묘성 기자님 제목부터 지금 시청자분들 어머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야 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백지연 전 아나운서, 전 앵커의 소식인데요. 보니까 지금 이 제목 보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백지연 앵커의 환갑잔치라고? 그러니까요. 벌써 60세가 되셨더라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새삼. 그런데 일단 60번째 생일은 지난 8월 5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한참 어머나. 좀 지나긴 했죠. 네. 근데 환갑인 만큼 여러 번의 생일 파티 좀 길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중에서 보통 요즘 생일 주간 막 그렇게 맞습니다, 지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나 봅니다. 그중에서 하나의 파티가 지금 다시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야. 환갑잔치를 한 사진. 이 뒤늦게 화제가 된 이유는 이렇게 참석한 멤버들 때문이었습니다.
배우 나영희 씨 모습 보이시나요? 맨 왼쪽에. 그리고 그러네요. 최주 씨 모습도 보이고 유호정 씨 그리고 박예진 씨 모습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와. 그리고요 배우 이영애 씨 같은 경우에는 참석을 못했어요. 해외 일정 때문에. 어허. 그런데 꽃 선물을 또 했는데 어머나. 이날의 드레스 코드가 아이보리, 옐로우 요 색깔이었다고 하거든요. 와. 그래서 그게 딱 조합이 된 이렇게 축하난을 야. 또 센스 있게 선물을 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단연 눈에 띄는 한 참석자가 있었는데요. 네. 바로 노현정 전 아나운서의 모습도 이제 눈에 띕니다. 이제 나올 오, 건데요. 네. 사실 노현정 아나운서는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지금 나란히 이렇게요. 찍었네요, 진짜. 네. 네. 카메라를 피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카메라를 이렇게 보고 활짝 웃으면서 축하해주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백지연 전 아나운서의 환갑잔치라는 것도 일단 놀라운데 저기에 오신 분들의 몇몇 아니 저 환갑잔치가 어디 방송사 연말 시상식 같다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 무슨 황금인맥이 뭐예요 이게? 네, 정말 초황금 인맥인데요. 거의 와. 막 스타 총출동 이런 느낌인데 네. 저런 파티를 10여 차례 했다는 거예요. 10여 차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생일 주간 느낌으로 와. 그렇게 했다는 건데 네. 지금 사진으로 보신 저 파티는 아들과 며느리가 기획한 파티라고 합니다. 야. 저게 이제 제일 큰 파티였다고 네. 하는데 전날에 이제 드레스 코드를 아들과 며느리가 그 아이보리 색깔로 맞춘 거고 그리고 백지연 씨하고 안사돈만 노란색 드레스 그날의 주인공 그렇게 이제 옷을 입었는데 네. 저렇게 유명 스타들이 대거 모인 데 대해서 백지연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네. 자신이 과거에 드라마를 잠깐 해서 그때 인연도 있었고 또 백지연 씨가 오랫동안 토크쇼 진행했었거든요. 그랬었죠. 그때 만나온 인연들이다. 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에 대박 사건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진 보시면서 환갑의 주인공이신 생일의 주인공이신 뭐 백지연 전 아나운서 그리고 옆에 즐비하게 선 스타분들한테 눈길이 가지만 근데 손정희 변호사님 저만의 혼자만의 어떤 이 느낌이고 감성인지 모르겠지만 노현정 전 아나운서한테 굉장히 지금 눈길 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사실 외부 활동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고 언론에 포착되는 순간은 범현대가의 경조사라든가 뭐 결혼식, 제사 등의 이제 한복이 입고 이제 집 앞에서 저렇게 이제 촬영된 그러네요, 이제 모습만 보니까. 보다가 저렇게 지인들의 파티 모임에 참석해서 환하게 웃는 장면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관심도 가고 그랬었죠. 또 이제 아 이렇게 지인이구나라고 알 수도 있는데요. 네. 서로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친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멀지만 사돈 관계이긴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백지연 전 앵커 아들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었는데 네. 그 결혼 상대방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이 이제 사돈입니다. 아. 즉 범현대가 사돈을 맺은 백지연 아나운서의 집안이라는 것도 눈길이 띄는 건데. 잠깐 이렇게 혼맥을 한번 볼까요? 아 이렇게 돼 있군요. 고 정정 회장의 그 말하자면 사촌이 정몽원 HL그룹 회장인데 아하. 고 정인영 회장의 이제 아들이 되겠죠. 그러네요. 이 정몽원 회장 댁과 이제 사돈을 맺고 있는 것이고 노현정 전 아나운서는 HN그룹 사장인 정대선 사장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범현대가 집안이라고 불리고 또 범현대가가 사돈인 백지연 전 아나운서와의 이런 또 인맥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야, 이 혼맥만 봐도 참 의리의리하다. 입이 떡 벌어지는 혼맥인데 근데 최재범 교수님 예. 그러면 당연한 질문이겠지만 그러면 백지연 씨 아들 결혼식에도 노현정 전 아나운서가 참석했을까요? 사실 그때도 모두가 궁금했었는데요. 어허.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됐어요. 아. 그러니까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됐으니까 참석 안 한 걸로 보여지는데 또 모르죠. 뭐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됐더라도 하기야. 참석했을 수 그렇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다른 방법으로. 그러나 어쨌든 카메라에 포착이 안 됐고요. 당시 결혼식에는 신혜라 씨, 박중훈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고 오. 또 범현대가 식구들도 총출동한 모습이 화제가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다만 이제 카메라에 노현정 씨가 포착은 안 됐었는데 이번 백지연 씨 환갑잔치에 사돈들도 참석해서 건배사를 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박가사돈 아까 HL 그룹 회장이라고 하신 분 네네네. 있잖아요. 이분이 건배사를 했대요. 어머. 근데 건배사가 좀 특이해서 뭘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닭장 속 독수리 백지연 창공을 날아라. 야, 좀 해석 좀 해주세요. 행간의 해석이 의미를. 안 되고요. 제 생각엔 그냥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백지연 아나운서가 예전에 활동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박장 속 독수리라는 표현은 네. 독수리는 밖으로 날라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안에 계시고 활동을 안 하시는 부분들을 조금 활동을 많이 하세요라는 그런 덕담으로 들립니다. 아하. 독수리가
닭장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아하. 이제는 창공을 날아야 되니까 적극적으로 남은 인생 활동 많이 하세요라는 네.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왜냐면 이 자제분들의 바람처럼 그리고 많은 또 팬들 아마 지금도 팬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바람처럼 글쎄요, 이제 또 활동하는 모습,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막 이런 소리. 무슨 소리냐? 아이고 닷새 연휴 다 끝났어.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야. 게다가 지금 5시 다 돼가. 오늘 하루 다 지났어. 망했어. 막 이런 목소리 많이 들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요, 이 영상 보시면 그래도 아직 추석 명절 느낌 팍팍 난다 하실 거예요. 그 무대로 저희가 초대를 해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아 밝은 나라 이태백이 놀던 나라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새 희망을 주는 달 2월에 뜨는 저 달은 동동주를 먹는 달 3월에 뜨는 달은 처녀 가슴을 태우는 달 4월에 뜨는 달은 석가모니 탄생한 달 달아 밝은 나라 이태백이 놀던 나라 5월에 뜨는 저 달은 단오끈에 띄는 달 12월에 뜨는 달은 링그리워 뜨는 달 링그리워 야, 느낌 좋아요. 마치 옛날에 그 뭐야, We Are the World 그런 막 같이 막 부르니까 막 그런 느낌도 나고 참 좋은데, 근데 김묘성 기자님, 지금 딱 봐도 낯익은 얼굴도 있지만 낯설은 얼굴도 있어. 이게 한일 가왕들만 모인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추석을 맞아서 우리 한일 가왕들도 가족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바로 무대 위에서 만났습니다. 예술은, 음악은 DNA다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 정도로 맞아요. 무대마다 정말 완벽한 무대를 명언. 꾸며줬는데요. 김효성 기자님 명언인데요. 진짜. 네. 그중에서 다현양 옆에 서 있던 한 분 눈에 띄었죠. 맞아요. 다현양의 언니거든요. 언니와 함께 무대에 올랐는데 다현양의 언니가 둘이 있고 오빠가 한 명이 있습니다. 아하. 일남 삼녀 중에 막내인데 네. 오늘은 이 11살 차이 나는 큰언니 손을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오호. 예술의 DNA 함께 보고 오시죠. 이야, 네네. 여러분 효도합시다 사는 게 바빠도 전화 한 통 드립시다 나 하나 보면서 살아온 당신 늦기 전에 효도합시다 계절이 지나면 돌아오지만 당신의 세월은 멀어져 가네 이제라도 잘해야지 다짐합니다 여러분 효도합시다 그동안 고맙다 감사하다 말합시다 자신보다
대박 사건. 카메라 감독 이용하면 저 5샷 하면 아니면 투샷 하면 잡으세요. 네, 투샷. 이거 저기 이거 한번 해봐. 이거 어떻게 해? 하트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이게? 하트를 요렇게 요렇게 붙여야 되네. 저 하트 만들기 어려운 것 같은데 잘하네요, 근데. 근데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막 추석 분위기가 물씬 나는데 우리도 지금 아빠 미소로 보고 있었잖아요. 근데 네, 이건 맞아요. 제일 흐뭇하게 바라보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김봉곤 훈장이시죠. 그러네요, 아버지가. 김봉곤 네. 훈장이 아버지신데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거 보면 또 노래마저도 효도합시다잖아요. 아하. 얼마나 마음이 따뜻해지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다현장과 함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구냐면 일남 삼녀가 있다고 우리 김효성 기자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중에 첫째예요. 첫째인 김자한이라는 언니인데 뭔가 돌림자 느낌은 안 드네요. 안 드는데요. 그러니까 김자한이라는 게 첫째 딸인데 아하. 이 사람이 이 뭐랄까요? 이 언니가 네. 11살 차이가 나요. 네. 그러니까 올해 나이로 26살인데요. 동안 외모에 김연아를 닮았다는 얘기까지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살짝 스쳐보면 진짜 그러네 진짜. 네, 저렇게 계속 보면 안 되고 스쳐 지나가야 됩니다. 스쳐야 됩니다. 한 2초 정도 살짝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실제로 미스 춘향 대회 출전해서 본선까지 진출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미모를 자랑하고 얼마나 효녀인지요. 네. 실제 이제 다현 양이 방송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거기에 막 집중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집안일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한때 대학을 휴학하고 동생들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또 올인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효녀의 표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로 자매간의 우정이 막 화면에도 묻어나는 그런 무대였어요. 그러면 손정혜 배우는 다음으로 만나볼 또 스타 가족 어떤 스타 가족이 또 궁금해집니다. 네, 일본을 대표하는 막내죠. 스미다 아이코 양이 누가 봐도 자랑스러울 만한 귀여운 조카를 데리고 나왔는데요. 어허. 이 고모와 조카가 함께 만드는 그야말로 귀여운 폭발하는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하, 네네, 궁금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어머. 저는 마돈소 아저씨 아들입니다. 아 실제로? 아니겠지? 진짜요? 농담이래요. 농담이래요. 파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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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나가 아와테테루 오바카나 이치치게 기다서 하자 가모메미 가모는 이타벨레루 손나메 시테 미츠메테테 조상パワフル全開なミサエお腹な一日元気だぞ天孫さんパニックみんなが拍手する나는 야몽제 나는 야찬한 존재 자네가 기대되네요 네네 맞아 우리단지 한국에 인기出ると思う盛り上がると思う本当そうなるといいな와, 보는 내내 그냥 입이 그냥 떡부러지 한 바구스 막 입이 귀에 걸린 채로 봤는데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아이코 양이 조카 자랑을 할만 하겠어요 진짜. 예, 아이코 양의 조카 카츠키 군이 너무 귀여운 모습을 보여줘서 네. 아 역시 예술은 DNA구나라는 그러니까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했는데 네. 정말 무대에서 떨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렇게 귀엽고 처연더스럽게 노래를 하는지. 아니, 언뜻 보면 만화 캐릭터 같기도 하고 저게 만화 이제 속에. 딱 짱구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머리도 짝고 울라 할 것 같고 나와서 네네. 그 짱구 주제가를 부른 거거든요. 아. 네, 지금 많은 어린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동심 파괴가 됐을 것 같은데 네. 짱구 우리나라 노래인 줄 알았는데 일본 노래였어 하고 제가 어렸을 때 마징가 제트 노래 일본말로 나왔을 때 깜짝 놀랐던 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어린이들이 이번에 이거 일본말로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 네. 옆에서 막 짱구야 원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거를 카짱 이렇게 일본말로 지금 불렀는데 근데 너무 귀엽게 잘 불러서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근데 저 카츠키 군이 네. 자기가 커서 살이 빠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귀여운데요, 얘기했다고 합니다. 왜? 네. 그러니까 대성 씨가 안 된다. 카츠키는 그대로 차려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이 얘기했다고 자체가 합니다. 귀여운 매력이에요. 맞아요. 귀여움 한도 초과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카츠키 아이코 양의 조카 카츠키 군인데 근데 문유진 변호사님 근데
진짜 저 영상 볼 때 아까 지금 저도 그랬지만 스튜디오 계시면 최지민 교수님 저는 진짜 아빠 미소로 막 계속 보고 있었어요, 진짜. 네, 저 역시 엄마 미소가 절로 나왔는데요. 우리 어릴 때 왜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막 이렇게 용돈 줄게 노래해봐 이런 거 맞아요. 재롱잔치 많이 봤잖아요. 제가 이제 카츠키 군을 보니까 제가 재롱잔치를 보고 있는 듯합니다. 맞아요. 그 매력은 일본에서도 일찌감치 알아봤다고 하는데요. 라이코는 조카는 현역 아역 배우로 활동하고 있고 진짜 뭐 저렇게 일본의 하고 있어요. 네, 유명한 영화에도 출연하고 있다면서 뭐 어머나. 골든 카무이라는 영화에도 출연했고 초콜릿 플래닛이라는 이 유명한 개그맨과 광고도 찍었다고 얘기를 이미 하고 끼가 있다고 합니다. 충만했군요. 네, 추석은 사실 요즘 추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명절 차례도 간소화되고 모이기도 쉽지 않은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면서 가족들이 함께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추석 분위기가 훨씬 더 몰입이 맞아요, 나는 것 진짜 같습니다. 그랬어요, 진짜. 근데 이렇게 두 가족만 만나봐도 하재근 편은 벌써부터 막 신나는데 다음으로 만나볼 가족은 또 어떤 가족일지 막 궁금해져요. 바로 신세대 가왕인 전유진 씨가 오호. 본인한테 그 DNA를 물려준 어머니를 소개했는데 야. 평소에도 전유진 양이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을 많이 표현했었거든요. 어머니가 매니저로 24시간 같이 거의 활동하다시피 그래요.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항상 고맙다고 해왔었는데 요번에 엄마의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서 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하. 그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네.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날 믿고 따라준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왜 이리 눈물이 나요 아니 최지범 교수님, 네. 우리 하재근 평론가님 뭘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엄마와 딸이 아니라 지금 큰언니랑 부른 거 아니에요, 전유진 양이? 그냥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근데 사실은 엄마와 딸이 맞고요. 아 진짜예요? 네, 하재근 평론가님 죄송합니다. 네. 김진숙 여사신데, 어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냥 보면 얘기 안 하면 진짜 큰언니하고 동생 같아요. 어허. 그렇게 보일 정도로 닮으시기도 하셨고 네. 분위기도 비슷하고 특히 이제 저 전주진 양이 포항 출신이잖아요. 네. 제가 포항에 7년 살았잖아요. 아 해병대. 해병대 아하, 네, 가서 전역하고 미국 갈 때까지 제가 미국 포항에 갈 때까지. 살았거든요. 네.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서 애정이 더 가는데 어쨌든 네. 근데 이 TMI였어요. 예, 네. TMI였죠. 네. 포항 사랑합니다. 어쨌든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부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감동적이었는데 네. 별 사랑하고 린 씨가 한마디씩 했어요. 린 씨는 뭐라 그랬냐면 두 사람이 마주 보는 모습이 너무 예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까 눈물 흘리는 눈물 모습 보였죠. 흘렸잖아요. 네. 왜 그랬냐면 별사랑 씨가 뭐라 그랬냐면 유진이와 함께 계시는 유진이 어머니 김진숙 씨가요. 매니저 역할을 하세요. 24시간 같이 다닙니다. 쉽지 않잖아요. 네. 그거. 그런데 아이고. 사실 출근할 때 아침에 올 때는 뽀샤시하게 오신대요. 근데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이제 녹초가 되잖아요. 녹초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아이고. 결국 퇴근할 때 살도 빠지시는 것 같고 땀도 많이 흘리시고 고생 많이 하신다. 그 모습 보니까 집에 있는 엄마 생각이 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네. 그만큼 딸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24시간 인생 전부를 바쳐서 딸의 성공을 위해서 뛰는 이 엄마의 모습이 출연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얘기 듣고 보니까. 근데 김묘성 기자님, 사실 전유진 양과 전유진 양 어머님을 보니까 미모가 대물림된다는 것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야, 이 노래 잘하는 DNA도 물려받았구나 이런 생각 들어요. 네, 그러니까요. 이 전유진 양의 어머니의 그 맑은 목소리가 막 귀를 통해서 막 마음까지 전달되는 맞아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극기와 노래 실력이 여전히 역시 수준급이다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과거에 전유진 양이 한 방송에서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는 엄마가 젊었을 때
그러니까 내 나이였을 때 꿈이 가수였다라고 그래요?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 가수의 어떤 꿈을 이 딸과 함께 무대를 통해서 이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전유진 양이 말하기로는 가족 모두가 정말 흥이 넘친다고 합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도 흥이 많으시고 그래요. 아버지도 흥이 굉장히 많으신데다가 그래서 어머니도 흥이 많으셔서 엄마와 아빠가 첫 데이트를 했을 때 노래방에 갔었다라는 일화를 털어놓을 정도로 정말은 노래 사랑이 가족, 집안 내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바로 추석의 모습 같아요. 앞서 우리 문유진 변호사님도 그 얘기 해주셨잖아요. 가족과 함께 뭐니 해도 어디 뭐 먹으러 가고 놀러 가고도 좋지만 가족과 함께 손잡고 눈 바라보고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는 이게 바로 추석의 풍성함을 느끼는 추석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스타분들의 가족 앞으로도 행복한 생활 또 이어가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자, 분위 바꿔볼게요. 제목 보세요. 너무너무 오싹한 그런 제목이 그런데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김요성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원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두 분 사이에 굉장히 큰 두 가지의 일이 있었습니다. 어허. 그중에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지난해 11월 70대 남성이 60대 남성을 찾아갑니다. 네. 이 두 사람은 20년가량 알고 지냈던 지인이에요. 근데 두 분 모두 탈북민이고 지난 2003년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지원 사무소 하나원에서 만나게 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날은 그 70대 지인이 60대 남성을 찾아갔는데 네.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라는 명분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함께 탈북 지원센터를 방문을 했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참 분위기가 괜찮죠. 괜찮네요. 네네. 그런데 술을 마시던 중에 두 사람은 시비가 붙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말다툼 끝에 이 60대 남성은 20년 지기인 70대 남성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서 무려 흉기 2개를 가지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난데없다. 진짜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아니 하재근 평론가님 20년 동안 알아온 사이고 그리고 탈북 지원금도 받게 해주겠다. 지금 그렇게 도와줬잖아요. 근데 갑자기 술자리 하다가 폭행에 흉기 공격? 이거 대체 대관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네, 굉장히 뭐 갑작스러운 그런 이제 시비가 붙은 건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 어떠한 사연이 있었냐면 네. 이 70대 남성이 10년 전에 이 60대 남성한테 여성을 소개시켜 줬던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여성의 권유로 이 60대 남성이 적금을 깨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었다고 합니다. 약간 느낌이 쎄합니다. 그런데 4,300만 원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아이고. 바로 그걸로 시비가 붙었다는 겁니다. 아니 물론 4,300만 원 손해본 게 적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 다툼의 원인이 그 10년 전 있었던 그 일이 다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새록새록 생각난 거예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원인은 그걸로 보여지니까 소개해준 여성이 어쨌든 뭐 권유를 해서 적금 깨서 투자를 했는데 그걸 손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라 뭐 이런 말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되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하신 막 폭행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폭행한 사람이 직접 신고를 합니다. 또 그러니까 119 구급대 전화를 해서 지금 사람이 다쳤다. 그래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나중에 퍼뜩 정신이 드러나 보군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제 자기가 때리고 나서도 아마 이제 큰일 났구나 하는 생각이 든 것 같고요. 네.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네. 그러나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6주요? 예, 6주가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요. 결국 이 60대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가 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계속 뭐라고 주장하냐면 법정에서 70대 지인을 흉기로 찌르기는 했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니 근데 물론 애초에 잘 지냈던 20년 잘 지냈다는 게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 10년 전에 나한테 그 여성을 소개해줬냐? 왜 그런 여성을 소개해줬냐? 이게 발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다툼 끝에 흉기 공격까지 번졌단 말이에요. 근데 흉기로 공격을 해놓고 손정희 변호사님 뭔가 고의가 없었다?
이걸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주장에 대해서 재판부도 1심에서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직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스로 112에 신고 전화를 하면서 나 오늘 살인했다, 사람을 죽였다 이런 신고 내용을 한 것인데요. 네. 흉기를 사용했고 그것도 한 차례도 아니고 9차례나 이제 세상에. 흉기로 휘둘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 직후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것은 미필적이나마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예견을 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살인 미수죄를 모두 인정을 했고요. 네. 특히 양형에 있어서도 이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가지는 것보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네. 이 엄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네. 실제 피해자랑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도 엄벌을 구하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징역 6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아니 이 피해자분이 10년 전에 어떤 여성을 이 가해자한테 소개시켜줬다 해도 그때도 좋은 뜻이었을 거 아니에요. 자, 외로워 보이니까 두 사람 좋은 만남을 이어가봐라. 그런 뜻으로 소개시켜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여성에게 뭔가 말에 현혹돼서 투자를 한 건 지금 이 사건의 가해자 판단에 오롯이 판단에 따른 거잖아요. 근데 문유진 변호사 이제 와서 범행을 저질러놓고 핑계로만 일삼고 있어요. 이 사람 죄질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네, 그 실무적으로도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사기 고소가 많고요, 원한 관계가 많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투자의 원칙입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내가 원금 반환 약정을 하지 않는 한은 내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잃는 것 동안, 손실 동안 본인이 감당을 해야 그러겠죠. 되는데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네가 소개해준 여성이 혹시 중간에 리베이트를 받은 건 아닌지 아마 이 부분에 의심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살인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1심에서는 이런 부분을 모두 감안해서 징역 6년을 선고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어머나. 여러분들 우리 1심, 2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아시죠? 네. 우리 대법원은 3심까지 있고요. 1심, 2심, 3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가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형이 무겁다라고 하면 이 피고인은 항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는데요. 보통 검사가 항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구형했던 1심 그 공판검사가 구형했던 것의 2분의 1보다 적은 형이 선고될 때 보통은 통상적으로 항소를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아마 12년 정도를 구형을 했을 것 같고 이게 네. 반인 6년 정도는 선고가 나왔기 때문에 아하.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2심 재판부는요, 그 선의 이론, 제가 그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판사로 활동을 했을 때는 네. 판사로 판결을 했을 때 이 선의 이론과 이 점의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1심 판사가 이 점의 이론, 어떤 특정한 형이 아닌 이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부분에서 판결을 선고했더라면 그 부분을 존중하는 것이 이 항소심 판사의 네. 태도이고요. 이런 점에서 항소심에서는 특별히 양형 조건에 변함이 없고 피해자가 여전히 합의되지 않았다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이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6년형을 받았지만 관심 가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몹쓸 짓을 한 사람이 6년 동안 교도소에 들어가서 과연 반성을 하고 나서 개과천선 딴 사람이 돼서 사회에 나올지 여부예요. 제발 그렇게 되기를 정말 변모하는 모습 보여주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